37년을 함께한 아내 리사는 약 4개월 반 전에 새 직장에 취직했는데 거의 곧바로 새로운 친구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저는 36살인데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침없는 페미니스트였고 항상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회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든 열어주지 않든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의 행동은 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1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10살 딸과 8살 아들,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사가 저에게 이상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제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항상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리사, 제 유일한 실수는 당신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그 한마디로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리사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약 5주 전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아무 설명도 없이 늦게까지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죠. 이게 일종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사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메시지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삭제한 것이었죠. 그런데 리사의 새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열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 리사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님 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중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마치 또 다른 가벼운 대화 주제인 것처럼 열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지해질수록 그녀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나는 바로 요점을 물었다. 그녀는 멍청한 척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멍하니 굴지마. 솔직한 대화를 하려면 솔직히 말해야지. 솔직하지 못하면 이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럼 누구야? 내가 재촉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분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마. 리사. 넌 이미 내 신뢰를 깨뜨렸어. 솔직하게 말하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할 거야. 다툼도 변명도 없이 그냥 이혼하는 거야. 알겠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녀는 인정했다. 기혼 남성과 2번이나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동료와 함께 있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게 자신에게 최선이며 내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의 이름과 그의 아내 이름까지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과 사귀어 보라고 권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녀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녀의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고 휴대폰에 모니터링 앱을 설치했습니다. 나가면서 휴대폰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제가 통제하고 역사적 억압을 강화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절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전 남편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종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집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불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 호텔 미팅을 약속했는데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의 아내를 찾아 모텔 계획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모텔에 가서 두 사람에게 따지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 있었고 리사는 침대에 누워 옷을 입으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격분해서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리사의 뺨을 때리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리사에게 문자를 보내서 모든 걸 봤으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리사 가족 왓츠앱 그룹에 가입해서 이혼과 리사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가족으로 맞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룹을 나갔죠. 그 이후로 리사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쳤어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리사에게 크리스마스에 오지 말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셨죠. 지금은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어요. 사장님이 1월 중순까지 휴가를 주셔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리사가 새 친구들과 하는 채팅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리사는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소위 친구들이 리사를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리사는 저에게 메시지를 쏟아붓고 심지어 부모님 댁에 찾아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리사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서 최악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사실으로. 아이들은 비통해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동안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부모님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리사에게 돌아갈 순 없어요. 그들의 배신과 무례함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말했던 게 후회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야 알았을 텐데 차라리 상담부터 받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무너진 건 배신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사가 우리 결혼 생활과 아이들조차 짐일 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였습니다. 리사는 주저없이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뻔뻔하게도 제가 자신을 억압하고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그녀는 마땅히 누려야 할 성공적인 커리어와 평범한 경험들을 놓쳤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되짚어 보다가 깨달았다. 그녀는 우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비난은 항상 모호하고 실질적인 근거가 없었다. 사실 나는 그녀를 어떤 일에서도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아르바이트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꿈을 좇도록 격려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수업료까지 냈다. 하지만 그녀는 중간에 그만두었다. 나는 항상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녀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했다. 그녀가 억압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라면 진짜 지지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딴 얘기로 넘어갔네요.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보니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부엌에서 아빠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와 함께였어요. 조셉, 메이슨, 데릭이라고 부르죠. 아빠가 그들에게 모든 걸 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저는 다시 무너져 내려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팔꿈치 아래 왼팔을 잃은 참전 용사 조셉은 아내가 그를 떠났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결국 두 아이를 입양하고 멋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복을 도와준 바로 그 상담사와 줌 통화를 약속했습니다. 상담사는 절단 환자 전문이었지만 제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정체성의 많은 부분이 남편이라는 역할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환각통을 겪는 절단 환자처럼 저도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 때문에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나눈 대화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메이스는 보안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업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왔지만 무엇을 하든 자기 일은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는 회사와 연결된 로펌에 연락했고 일요일 아침 저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메이슨은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오래전 저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인 데릭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7명이나 됩니다. 제가 다시 삶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데릭과 그의 가족을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성병 검사부터 시작했는데 검사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리사에게서 성병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자책감은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리사에게 양육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를 좀 해본 결과 리사의 페미니스트 친구 중 한 명의 전남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리사를 속였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연락했고 그는 리사 때문에 겪었던 악몽 같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지만 동시에 리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사의 거짓말 때문에 한때 노숙자가 되었고 4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로서 가정법원에서 이미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의 남성에 대한 공격적인 견해, 특히 그것이 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제적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남성을 공개적으로 혐오하는 어머니와 함께 자라는 것은 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양육권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오늘 명령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늦게 리사와 좀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집에서 다툰 이후로 리사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리사가 우리 중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화상통화에 등장했을 때 리사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통화 내내 리사는 저를 계속 자극해서 말다툼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양측이 적어도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원만한 이혼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항상 더 보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녀를 곧 이혼할 아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 별명에 걸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흥분한 듯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적대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침묵을 깨뜨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 불평하고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게임처럼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혼 조건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게 분명하네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미디아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과 달리 저는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받아보세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가 제 명의라서 그녀의 채팅 기록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화 통화 후 친구들이 정신없이 문자를 보내는 걸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아이들은 괜찮을 거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도록 할 거예요.
곧 이혼할 제 아내는 결국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오늘 리사가 클라미디아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리사는 제가 여전히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녀의 배신에 대한 제 반응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리사는 계속해서 저와 우리 결혼 생활,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친구들에게 험담합니다. 솔직히 왜 그녀가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우리에 대해 주장하는 건 하나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 변호사가 그녀에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심리가 있었는데 새로운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연장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 변호사는 리사가 제게 클라미디아를 고의로 감염시켰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소송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를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적대자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 걸까요?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집 지분 중 안에 몫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위자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권을 완전히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이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해 연휴에 아내와 그녀의 대리인을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리사의 페미니스트 친구의 전남편, 그를 속였다고 자랑하던 그 친구를 아이들과 함께 명절에 초대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그의 경험을 듣고 공정성에 대한 제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의 전남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냈지만 법원은 여전히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고 이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거의 자살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시한 증거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저는 곧 있을 리사와 그녀의 변호사와의 면담 이후까지 증거 사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 접근 권한을 너무 일찍 공개한다면 두 사건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의 최우선 과제는 제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신속하고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변호사와 리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리사는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변호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 사귄 친구 한 명을 데려오면서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회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도해 주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가능하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변호사는 리사가 테이블에 손을 얹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리사와 그녀의 친구는 늦게 들어와서 곧바로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반응을 끌어내려고 노골적으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혼 문제로 화제를 돌렸지만 그들은 리사를 무시하고 저를 깎아내리며 농담을 던지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큰 농담인 것처럼 웃어댔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와 이혼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날지 결정할 권한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않고 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또는 모르겠어요. 와 같은 모호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대한 중립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에너지가 고갈되자 변호사는 원만한 이혼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황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대한 마음으로 임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리사의 집과 다른 재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리사의 태도는 돈이 언급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즉시 수락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사는 성급하게 계약에 돌입하기 전에 전체 조건을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리사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돈을 어떻게 쓸지, 심지어 술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 계획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증인을 불러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 2부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리사와 친구는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변호사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살짝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자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본 이혼 절차 중 가장 기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이제 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정 심리가 열리거나 리사가 요청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보관될 것입니다. 나중에 리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제 변호사는 이미 판사와의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상통화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리사가 술집에서 2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 한 남자와 함께 호텔에 체크인한 사진까지 말입니다. 이제 리사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번진다면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사는 또한 양육권 전체를 저에게 양도했고 일시불 지급과 배우자 부양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재정을 확정하는 것뿐인데 메이슨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평소처럼 비용을 부담하며 누구와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심리가 열렸고 사실상 저는 이혼했습니다. 공식 서류 작업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변호사 덕분에 소송 제기 후 12일 만에 심리 일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아마 힘은 좀 쓴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 경찰관들이 집 앞에 와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걱정되어서 경찰이 수색하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사의 행동이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심은 적어도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제 집을 들이받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효한 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리사와 친구 3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차를 몰고 집에 들이받았습니다. 4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몸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생존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운전하던 여자, 리사의 친구이자 전 남편 마크를 속였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여자가 제게 뜻밖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다행히 경찰은 제 집에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사가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지 않고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리사의 친구에게 제 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빠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곧바로 오셔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댁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친구와 가족 26명을 모아 집을 수리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모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쳐야 할 것은 수리하고 망가진 물건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모든 것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심지어 헐거운 문 손잡이를 조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수리가 끝났을 때쯤 제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지친 채 뒷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제가 밥을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친절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엠마의 집에서 불법 약물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엠마의 남자친구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이들은 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가 즉시 출동했고 토요일까지 마크는 아이들의 긴급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채팅 기록부터 사진까지 저희가 확보한 확실한 증거 덕분에 마크는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임시 양육권을 얻는 것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마크는 기뻤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법정 싸움을 위한 돈을 모으느라 애썼지만 마침내 양육권 계약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직 법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위독한 친구가 살아남지 못하면 엠마는 심각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슨은 이 시련 내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마크가 그의 지인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메이슨의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깨달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 사실을 바꿀 계획입니다. 알고 보니 집에 충돌했을 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에마였고 이로 인해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리사가 아직 제 주소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이 지난 일요일에 전화를 걸어 완전히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날 집도 수색당했다고 하더군요. 교도소에 있는 리사를 방문했고 더 이상 리사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들이 방금 가혹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리사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지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파티를 하거나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리사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리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만 $5,500의 보석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도움을 거부하셨기에 리사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고 변호사는 제가 보석금을 내면 그 금액을 최종 이혼 합의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남은 금액을 관리하여 리사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리사가 다가오는 법정 심리에 불참할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랐기에 저희는 리사의 석방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리사는 서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사는 월요일 오후에 석방되었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은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려면 처방전 없이 복용하는 모든 약을 중단해야 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리사가 실제로 그 조건을 따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화요일까지 리사는 이미 부모님 집을 떠나 새 친구들과 지내다가 결국 법정 출두 날짜를 놓쳤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양육권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혼 합의는 단 30분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공식적으로 처리되려면 몇 달 더 걸리겠지만 이제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로 시간을 옮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제가 어떤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계속 축하해주지만 승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리사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적어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고통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도 지고 리사도 지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이 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두 다리를 다 잃은 후 사람들이 축하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사지의 일부를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었어요. 잠은 거의 오지 않고 설령 온다 해도 땀에 흠뻑 젖게 만드는 악몽에 시달려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사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리사의 응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리사는 제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어요. 리사는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여러 군데 다치고 몇 개의 이가 빠지고 턱뼈가 부러졌어요. 의사들은 며칠 동안 리사를 관찰할 계획이었어요. 리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갔더니 새로 사귄 친구들이 리사를 잔인하게 때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사가 마크라는 남자에게 채팅 기록을 유출해서 자신들을 폭로했다고 의심했고 보복으로 리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리사가 아직도 제가 그녀의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계속 그녀를 지원할 것이지만 마지막 서류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이것이 끝났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시 이사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단호합니다. 그녀는 리사가 최소 1년 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을 거부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솔직히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후회의 빛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바닥을 친 것에 대한 반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법정 심리나 다친 친구의 상태에 대해 단 한 가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관심하고 거의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그 상황으로 이끈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 상황에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덧없는 흥분과 얕은 관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치고 우울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으로 아이들은 나아지고 있다. 아빠는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그의 오두막으로 여행을 가서 스키를 탔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휴식이었다. 나는 리사와 최소한으로 연락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친구, 즉 이독했던 그 친구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금 깨어있지만 여전히 몸은 좋지 않다. 그녀의 간호사는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리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나와 아이들을 노릴까봐 거부했다. 그녀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고 간호사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부탁을 하러 온 줄 알고 즉시 $120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을 받는 대가로 $15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새 친구들은 향정신성 약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리사에게 그런 생활 방식을 소개한 사람은 바로 엠마였습니다. 엠마의 영향으로 리사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결국 중독을 메우기 위해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항상 페미니스트 옹호자 행세를 했던 엠마는 사실 그 이미지를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위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상상도 못할 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녀에게 돈이 그토록 중요해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리사가 주로 약을 먹었지만 너무 많은 관계를 끊어버려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돈을 훔치고 학대를 했고 결국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심각한 법적 파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건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도주 위험 때문에 보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법적 문제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리사가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리사는 과다 복용을 시도했습니다. 리사의 아버지와 저는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기에 그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리사는 제가 실시간으로 리사의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오두막에 있을 때 리사에게서 유서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사는 중독, 실패자라는 느낌, 그리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즉시 리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리사가 공원 벤치에서 심한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는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가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다 복용, 자녀를 버린 과거, 그리고 점점 더 변덕스럽고 자살적인 행동 때문에 아버지는 리사를 재활센터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리사는 이번 주에 진정제를 이용한 해독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직 그녀의 생명보험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리서를 공격한 남자들이 나나 아이들을 노릴까 봐 긴장해 있었습니다. 마오카 법정에서 그 채팅 기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리서가 그 정보를 유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그 정보로 이득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처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마옥는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수선한 그들의 아파트로 곧장 가서 그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리서가 아니라 에머가 채팅 기록을 유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거나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경찰에 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새 아파트를 구해서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메이슨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그동안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리사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마크와 그의 아이들이 오늘 밤 집에 묵을 예정인데 같이 영화를 볼 계획입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적응하고 있고 오랜만에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리사가 재활 중 약물 과용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중독은 잔혹한 싸움이고 이 모든 경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 보이더라도 손을 내밀고 가족에게 기대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